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위험 분기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위험 분기점입니다. 자, 위험 분기점. 노트를 그냥 바로 쭉 하고 시작을 할까요? 운송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코텀즈를 제 판단입니다. 잘 마스터했다를 판단하실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해낸다 하시면 인코텀즈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인코텀즈는 지금 요 내용만 아셔도 충분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자, 이렇게 노트를 하고요. 지금 요 물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퀘스천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위험 분기점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인코텀즈 2020은요, 트레이드 텀즈가 총 몇 개가 있는 거 아니? 11개가 있습니다. 11개의 정형거래 조건이 있고요. 그 11개 정형거래 조건 중에 하나가 질문으로 나옵니다. 위험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인코텀즈는요, 인도 규칙입니다. 즉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정형거래 조건마다 그 인도해야 되는 장소가 표시가 됩니다. 그 인도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 포인트를 위험 분기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되게 요 위험 분기점을 설명을 드릴 때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짝꿍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혹시 여러분들은 책상을 1인용, 2인용 어떤 책상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과거 물론 지금도 2인용 책상을 쓰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짝꿍이랑 이렇게 책상을 나눠서 씁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짝꿍이 막 이렇게 막 자기 물건들 막 지우개 책 이렇게 영역을 좀 펼쳐서 쓰는 짝꿍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리가 막 좁아듭니다. 그래서 수를 내죠. 여기 가운데 선을 따따따따따 하고 그어버립니다. 짝꿍 땅, 내 땅, 영역을 구분 짓는 겁니다. 따따따따 하고 선을 그어요. 인코텀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셀러 땅이에요. 인도 장소가 정해지면 그 인도 장소를 기준하여서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바이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도 장소, 이 선을 기준하여 여기는 셀러 땅이기 때문에 셀러가 그 영역에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험을 책임져야 되는 위험 장소가 되는 거고요. 다만 요 선을, 인도 장소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바이어 땅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바이어가 위험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즉 셀러냐 바이어냐 그 위험을 결정하는 포인트, 바로 위험 분기점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정형거래 조건마다 그 인도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된다. 그 포인트를 위험 분기점이라고 하고요. 우리 아마 이번 시간은 조금 힘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 각각의 정형거래 조건의 위험 분기점이 어디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인도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거구나.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책에는 운송수단, 선박, 항공기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운송수단입니다. 우리 정형거래 조건 총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를요, 그룹을 만들 때 운송수단을 기준하여서 2개의 그룹으로 쪼개고 있거든요. 일단 요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해상운송 only입니다.
오직 반드시 해상운송만 써야 돼 하는 그룹이 있고요. 모든 운송, 뭐 영어로는 any mode라고 할게요. 모든 운송수단, 즉 우리가 운송이라고 한다라면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운송, 도로운송, 철도운송, 그리고 이들을 2개 이상 짬뽕을 시키면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해상운송을 포함해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모든 운송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대입을 시키면 해상운송은 총 4가지, 그리고 모든 운송 쓸 수 있는 건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바로 이어 또 우리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FAS, FOB, CFR, CIF 요렇게 4가지가 only 해상운송 C 모드거든요. 제가 논리적이고 혹은 비논리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그거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코텀즈는 인도 장소입니다. 인도 장소가 정해집니다. 인도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AS라는 건요, alongside ship이라는 뜻이에요. alongside ship. ship입니다. alongside ship은 우리말로 옮기면 선측 인도 조건입니다. 즉, 배가 있어요. 그 항구 배 옆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인도하는 규칙입니다. 배가 있어요. alongside ship. 배는 어디에 있다? 바다에 있다. 바다에 있다. 해상운송이다. 이렇게 기억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free on board라는 거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또 구체적으로 살피실 테지만 OB라는 건요, onboard라는 뜻이고요. 요 OB라는 단어 뒤에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the vessel이라는 표현입니다. FOB 뒤에는 the vessel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vessel 잘 아시는 것처럼 본선입니다. 배입니다. FOB를 우리가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그림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까 왜 FAS가 여기다가 인도하는 거라면 FOB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두는 걸 말해요. FOB를 말하는 겁니다. Free on board the vessel. 본선 인도 조건. 배에 인도한다. 배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에 있다고요. 바다에 있다. 해상운송 전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가지는 나름 논리죠. 그리고 이제 C그룹인데요. 우리 알파벳 시작하는 여기 C로 시작한다 그래서 C그룹이라고 하고요. F로 시작한다 F그룹, E그룹, D그룹 이렇게 그룹이라고도 말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건 C그룹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묻습니다. 대학생들이 싫어하는 알파벳 뭘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웃으며 답하죠. F요라고 합니다. 억지스럽긴 합니다만 C그룹인데 F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이 2가지 해상운송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2가지의 인도 장소는 무엇과 같는고 하니 바로 여기 FOB랑 같아요. 즉 FOB와 마찬가지로 이 2가지도 onboard the vessel, 본선에 온보드를 시키는 그것이 여기가 인도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억지스럽지만 요 4가지 한번 암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운송수단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가지, 3, 4, 5 요렇게 3가지가 남아있죠.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는가? 여러분들 책에는 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는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운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보험료라는 걸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누가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요 3가지 물음에 대해서는요, 제가 노트를 하나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저랑 같이 노트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교재 또 체크는 하겠습니다만 요 노트 방법 괜찮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운송계약, 보험계약, 수출, 수입, 통관. 여기 딱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 번만 보실까요? 아까 왜 우리가 셀러 바이어, 물품 인도할 때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운송계약, 보험계약 역할을 정한다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형거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요 3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주신다. 그러면 인코텀즈 공부 잘 하신 겁니다. 인코텀즈 중에 아마 요 3개만 아셔도요, 한 70%는 마스터했다라고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 노트 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3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EFCD입니다. 우리 정형거래 조건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를 운송수단을 기준하여서 그룹을 분류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교재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만 학습자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여기 운송계약과 관련해서 노트 먼저 한번 할게요. 운송계약 여기다가 EFCD를 쓰시고요. 선을 하나 그어 주실게요. 그래도 메모를 할까요?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는가? 지금 이렇게 EFCD 하시고 여기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 주실게요. EF의 경우는요,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반면에 CD는요,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만 뭐 이렇게 메모를 한다 하여 바로 암기는 안 되실 겁니다. FOB는 F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FOB 조건에서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이어요.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CIF입니다. C그룹에 있죠. CIF 조건에서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셀러요. 그리고 동대문에 있는 거랑 이름은 같습니다. DDP 조건에서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셀러요.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노트할게요.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EF 조건입니다.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말은요, 운임을 바이어가 지불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이어는 운임을 어디서 지불할 수 있을까요? 출발지, 도착지. 바이어는 수입국에 있죠. 그래서 이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EF 조건은 운임이요, 나중에 지불이 돼요. 운임이 후불입니다. 이거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Freight Coll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인코텀즈를 계약 파트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운송 시간에 요 표현, 요 정형거래 조건이 또 등장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입니다. 그러면 운송 서류상의 운임은요, Freight Collect라고 체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임 후불이라는 말은 바이어가 목적지에서 운임을 나중에 지불한다. 자, 반면에 CD 조건의 경우는 CD 그룹은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운임은 셀러가 지불합니다. 셀러는 출발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은 선불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Freight Prepaid라고 하는 겁니다. 세트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송계약은 done,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험계약 체크 한번 할까요? 보험계약입니다. 자, 보험계약도 마찬가지 EFCD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번에는 선을 어디에 긋는 거 아니? 여기에 딱 그을 거예요. EFC의 경우는 바이어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반면에 D는요, 셀러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딱 이렇게까지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보험과 관련해서는요, 여기에 C그룹은요, 총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개수랑 어떤 내용들 확인하고 싶으시면 교재 44조 여러분들 기준으로 표 제일 왼편입니다.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C그룹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우리 왜 보험이라는 영어 단어 있죠? 인슈어런스, 영어 알파벳 뭘로 시작해요? I로 시작하죠. 그래서 C그룹 중에서 I가 있는 2개 조건이 있습니다. CIF, CIP가 있어요. 이 I를 가진 요 2개 조건은 셀러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셀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구분 지어주시자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인코텀즈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 셀러 입장에서 이 표현들을 그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CIF를 보셔요. 그러면 I 이거 보험이라 그랬는데 셀러가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어쨌건 C그룹 중에 I를 가진 이 2개는 셀러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까요? 우리 되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다, 의무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자, 여기 바이어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건 권리입니다. 셀러가 역시나 D그룹에서 보험계약 체결한다 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반면에 여기 CIF, CIP에서 셀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건 의무입니다. 자, 권리와 의무 요 차이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요. 권리라고 되어 있는 건 요즘 말로 대입을 시키면 내 돈 내산입니다.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즉, 바이어, 셀러, 권리라고 되어 있는 건 보험상의 혜택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요 타이밍에 이제 보험의 당사자를 또 설명을 처음이죠. 드리도록 할게요.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제일 꼭지점 위에 보험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험 계약자가 들어갑니다. 바로 직전 시간 제가 보험 조건에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인코텀즈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피보험자라고 하나 쓰실게요. 보험의 당사자입니다. 의뢰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표현들일 테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할게요. 여기 꼭지점 제일 위에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인슈어런스 컴퍼니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여기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용어 한 번만 더 쓸까요? 보험료입니다. 보험금입니다. 이렇게 쓰면 더 완벽해지죠. 자, 정리할게요. 보험계약자랑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내 위험 맡아줘. 그 대가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라는 금전적인 보상을 합니다. 사고가 없다. 그러면 보험금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요 당사자들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 보험계약자랑 피보험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권리라고 했던 여기가 바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EFC 조건에서 바이어가 권리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바이어가 보험계약자고요. 나아가 피보험자도 바이어가 되는 겁니다. D그룹에서는 셀러가 보험계약을 권리로 체결한다 했어요. 이 말은 보험계약자가 셀러이고 사고 발생해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도 셀러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돈 내고 보험료, 내가 돈 받아요.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내 돈 내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의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나디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즉, CIF, CIP에서는요,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는 거 아니? 셀러가 체결을 합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셀러가 돼요. 그런데 피보험자는 누가 되는 거 아니? 바이어가 되는 거예요. CIF, CIP에서 보험계약자는 셀러, 피보험자는 바이어입니다. 즉, 보험계약은 셀러가 체결하지만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은 누가 받아요? 바이어가 받아요. 그래서 셀러가 누구를 위해? for 바이어. 바이어를 위해서 의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나왔다 하는 말은 보험입니다. 요 내용을 꼭 물을 것이라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질문, 네 번째 질문, 보험계약도 done,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수출 수입 통관입니다. 저기로 가서 노트 한번 할까요? 바로 여기서. 자, 우리 수출 통관, 수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뭐 원칙이라고 말할까요? 원칙, 거주자, 통관주의라는 걸 하나 써주실게요. 거주자, 통관주의입니다. 우리 왜 저기 앞에서 외국한 거래법 공부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수출 수입 정의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했던 그 거주자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주자는 그 나라 살고 있는 사람, 비거주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수출 통관은요, 수출국에 살고 있는 누가요? 수출상이 통관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수입 통관은요, 수입상이 수입 통관을 그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행합니다. 거주자 통관주의에 따라 수출 통관은 수출상이 한다, 수입 통관은 수입상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원칙에 예외가 있죠. 예외.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왜 앞서 이렇게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EFCD라고 순서대로 쓰고 있죠. EFCD 줄을 쭉 세우면 총 몇 개가 있다고요? 11개가 있다고요. 11개 정형거래 조건이 있습니다.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I가 EXW라는 I고요. 1번에 있어요. 그리고 쭉 제일 마지막 D그룹에 가서 마지막에는 DDP라는 I가 있습니다. EXW와 DDP는 이 거주자 통관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할까요? EXW에서는요, 이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다 누가 하는 거 아니? 수입상이 합니다. 반면에 DDP에서는요, 몰빵입니다.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누가 다 해요? 수출상이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쓸까요? 수출입 통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볼게요. 통관 이야기가 나오면 거주자 통관주의라는 원칙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출 통관은 수출상, 수입 통관은 수입상. 저는 라임, 이렇게 멜로디를 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외가 있습니다. EXW와 DDP의 경우는 거주자 통관주의가 적용이 안 된다. 수출입 통관, EXW는 수입상이 다 합니다. 반면에 DDP는 수출입 통관을 수출상이 다 합니다. 요렇게 정리 한번 하시자고요. 자, 일단 요렇게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노트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여러분들 예쁜 손글씨로 한번 써주시고요. 썼다 해서 머릿속으로 입력은 힘드실 겁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하시자고요. 혹은 같이 공부하시는 동료분 계시면 옆에서 식사 중에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IF 조건에서 운송계약은 누가 하면 셀러. CIF 조건에서 보험계약은 셀러. CIF 조건에서 수출 통관은 수출상. CIF 조건에서 수입 통관은 수입상.
뭐 요렇게 4가지 질문입니다. 요 4가지 질문 3, 4, 5번에 있는 내용들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